16세기 동유럽, 카르파티아 산맥 깊숙한 곳에 우뚝 솟은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헝가리 최고 귀족 가문 중 하나인 바토리 가문의 영지였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이 성의 지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사라진 미스터리한 사건,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백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1560년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헝가리 최고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왕족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광대한 영토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운 그녀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세의 페렌츠 나다스디 백작과 결혼하면서 그녀는 더욱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후반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남편 페렌츠 백작은 전쟁터를 떠나지 못했고 엘리자베스는 홀로 광대한 영지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농노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통제가 미약했던 시대, 귀족의 영지는 독립된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훗날 발생할 비극적 사건들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과 시녀들이 그녀를 섬겼습니다. 특히 가난한 농민 가정의 어린 소녀들이 성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귀족의 성에서 일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으로 들어간 많은 소녀들이 이상하게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감히 백작 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1604년 남편 페렌츠 백작이 전투 부상으로 사망하면서 엘리자베스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4세가 된 그녀는 자신의 늙어가는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비법들이 유행했습니다. 연금술사들과 미용술사들이 성을 드나들며 기이한 처방들을 제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성 안에서 젊은 여성들의 실종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성 안에서 일하던 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작 부인은 점점 더 잔혹한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극단적인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이 그녀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측근들인 요일로나, 도르카, 피츠코 등은 백작 부인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가난한 가정의 딸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성으로 끌려왔습니다. 1610년 무렵 주변 마을들에서 실종 신고가 폭증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층민 소녀들만 대상이었지만 나중에는 소귀족 가문의 딸들까지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역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이상한 징후들을 왕실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라틴 백작 푸르조 죄르지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바토리 가문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1610년 12월 팔라틴 투르조와 그의 병사들이 마침내 체이트체 성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 안 곳곳에서 고문 도구들과 비극적인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는 여전히 생존해 있는 몇몇 피해자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성 주변 땅을 파헤치자 더 많은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백작 부인의 측근들도 체포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611년 1월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로나와 다른 공범자들은 수십 명의 증인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희생자의 수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650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언급되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잔혹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범자 대부분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작 부인 본인은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왕족 혈통이 공개 재판을 막았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공식 재판 없이 유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족 신분 때문에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은 종신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체우티체 성의 한 방에 그녀는 갇혔고 창문과 문은 모두 벽돌로 막혔습니다. 오직 작은 구멍으로만 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머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백작 부인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피해 백작 부인이라 기록하게 됩니다. 1614년 8월 21일 54세의 나이로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유폐된 방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유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사후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과 신화로 변형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토리 가문은 헝가리 왕실의 막대한 빚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이 빚을 탕감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과 범죄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절대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는지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후대 뱀파이어 전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이야기에도 영감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남용과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체우티체 성은 오늘날 폐허로 남아있으며 그 어두운 과거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